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만나자던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대로 한일 정상 조금 전 부산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만난 건 제주도 정상회담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가 복원 정착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문제 견해를 놓고 일본 정치인 중에서 남다른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퇴임을 앞둔 이시바 일본 총리, 과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입장 등 마지막 선물을 내놓을까요? 예,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벌써 세 번째고요. 그리고 임기가 곧 끝나는 이시바 총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희정 의원님, 가장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과거사 관련해서 일본 총리의 유의미한 발언이 있을까 싶은데 오늘 마지막 만남이라서 좀 대승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올 거다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이시바 총리는 과거에도 예. 자민당 간사장하고 이럴 당시에도 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였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조금 전 5시 정도부터 지금 회담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입장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다음 달 중순이면 이제 일본의 새 총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예. 계속해서 이제 퇴임을 앞둔 총리를 만난다는 것은 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간 그 셔틀 외교 복원 차원에서 답방의 차원이기도 합니다만은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 신뢰를 좀 굳건히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 그런 기대감도 반영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을 일본은 이제 다 서명하고 끝냈습니다만은 네. 우리도 아직 큰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도움될 만한 조언들을 좀 구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주로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2001년 고이즈미 총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그 회담을 한 이후에 예. 서울 이외 지역 부산은 처음인데요. 이시바 총리가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고 이수연 씨, 의인 이수연 씨잖아요. 예. 그 일본 유학 시절에 그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구하고 본인은 또 돌아가셨던 그분을 추모하는 그 영락공원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진전된 관계,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려는 이시바 총리의 어떤 그런 행보도 좀 돋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회담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회담에 이어서 만찬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좀 과거사에 관련된 진전된 반응이 일본 측에서 나올까요? 이분이 뭐 대표적인 친한파, 지한파 인사입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다음번 총리로 언급되는 이 다카이치 사나에나 고이즈미 신지로 이런 분들은 또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죠. 지난 2017년인가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동아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던 점에서 안 될 일이다. 한국에 납득 얻을 때까지 계속 사죄한 수밖에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정도 메시지가 퇴임을 앞둔 총리라고는 하지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8월 23일인가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사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본은 이미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까 김희정 의원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이번에도 뭔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면 지난번에 다 조언 얻을 거 얻었나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 앞서서 그 관세 협상을 미국과 합의하면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부담이 더 커졌죠. 예. 일본은 이제 5,500억 불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른바 캐피탈 콜을 하면 45 영업일 이내에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도 그와 비슷한, 물론 우리는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 비슷한 방식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하고 일본은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3,500억 불을 그런 캐피탈 콜에 응하는 방식으로 보낼 돈이 없는 거죠. 예, 외환 보유고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뭐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도 먼저 체결하자 이런 입장이라, 글쎄요, 일본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얻기보다는 이시바 총리가 임기 후반부에 미국하고 전격적으로 좀 너무 일찍 합의한 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웃 나라가 빨리 협상에 나무를 지어서 우리가 오히려 좀 반사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주치의가요, 김혜경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이었는데 이석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래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 참석 일정은 김 여사는 취소됐다라고 알렸습니다. 네. 외교 행사에 불참하는 것 두고 사실 뭐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 상태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시 브리핑이 가능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어제 저녁에 어지럼증을 호소를 해서 주치의가 관저로 가서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석증이라는 게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도 한참 전에 이석증을 찾아왔습니다. 예. 상당히 왜 어지럽지 싶어가지고 전문병원에 갔더니 사실은 이게 10분 정도의 치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이 현기증이 날 때부터 24시간 내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병원 측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분간 치료라는 게요, 좀 우스꽝스럽게 볼지 모르지만 이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완치가 되더군요. 즉 돌이 흘러나온 것을 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안이 그렇게 이비인후과 이쪽에서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께서는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루 정도만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되는 병으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김동훈 의원이 이석증 경험하셨는지 모르고 질문을 드렸는데 적합한 분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치의가 뭔가 브리핑을 한다 정도만 알려서 잠시 좀 언론계에서도 술렁했다,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이냐 그랬는데 다행히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약 한 30분 전에요,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됐고요. 지금 양측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영상 등이 들어오면 방송 중이라도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부분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그러면 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두고 또 투톱 대변인 체제 또 시작한 것도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첫 브리핑을 오늘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처음 브리핑하게 됐습니다. 떨리고 처음 하는 것이라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신상 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김남준 신임 대변인 뭐 낯설게 느껴지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카메라에는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과 공식으로 2명의 대변인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대변인뿐만 아니라 어제 대통령실 조직 개편 뭐 갑작스럽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미리 뭐 그런 조짐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국감 뭐 좀 정상회담 앞두고 갑작스러운 변화? 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수석급의 변화는 아니니까 비서관급 이하의 어떤 보직 이동, 그다음에 소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 이를테면 뭐 홍보 관련한 파트가 비서실장 산하로 간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 초순에 인사수석실이 이제 인사수석이 신설됐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이제 비서관들이 조금 더 임명이 추가로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용산에 처음에 6월 4일 날 가서 용산 대통령실을 갔을 때 볼펜도 하나 제대로 없고 PC도 없고 거의 이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계속 흔히 얘기했던 걸로 인수위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제 뭐 인사건 조직이건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약간의 이제 조정과 그동안에 몇 달 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직 개편을 약간은 필요하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인사수석이 이제 벌써 한 3주 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3, 4주, 한 달 가까이 가량 약간의 이런 이동과 신임 비서관에 대한 임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뭐 국감 앞두고 왜 또 그 정상회담 앞두고 왜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수석급 이상에서는 전부 다 대통령과 함께 지금 그 일정을 다 맞춰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예정되었던 그런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뜬금없는 인사죠. 사실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위한 인사였다라는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요. 어느 정부에서는 임기 초부터 퇴임 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자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취임 100여일 만에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보직 전환하는 인사가 지금 시점에 왜 일어났는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부르느냐 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절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이 긁어부스러 만든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김현지 비서관에 그렇게 집중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아예 못 부르겠다라고 하니까 무언가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보직을 변경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납득할 만한 서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오라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을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위원 구성 자체도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제 안 부르겠다는 뜻이 명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구실 자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이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연아 위원님, 김현지 부속실장 요 며칠 뉴스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국감에 나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관례대로 하면 보통 그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받을 때 비서실장은 거의 항상 나왔고요. 예. 그리고 정무수석은 나오는데 민정수석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총무비서관은 또 대부분의 경우에 나왔는데 예. 대통령실의 내부 인사이동 때문에 이제 보직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제1부속실장은 제 기억에 거의 국감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일정이 있으면 대통령과 동선을 같이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기가 어려운 보직으로 이동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뭐 국감 증인이라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하면 되는 거니까 여야가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새로 이동한 보직의 성격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례에 따르면 뭐 이제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는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어제 조직 개편 국감에서 숨겨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거죠. 그게 뭐 누가 까마귀인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정도 중요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께서도 알아야 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글쎄요, 뭐
고향이 어딘지 또 학력이 어딘지 성남 시청에 오기 전까지 어떠한 그 경력을 가졌는지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일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분이 어떠한 인생 궤적을 살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이 자충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 판을 너무 키웠다. 어제 그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죠. 또 이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 안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민주당에서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이 따갑게 보는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그렇게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현지 총무 비서관이 예. 이 정청래 대표 말 맞다나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보호를 하고 쉴드를 치는지 국민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MB 때 만사형통이 있듯이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인사이동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성남 라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뭔가가 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의아한 대목이니까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아직 특별하게 이렇게 뭐 드러난 의혹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라서 글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떤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 계속 이른바 뭐 군불대기라고 하죠. 그냥 이름을 거론하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체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니까요. 대변인 이야기 좀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 계셨었고 당 대변인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네. 투톱 체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거든요. 물론 당은 대변인이 많이 있지만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변인 사실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보수 정권에서는 뭐 한 두어 차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가요? 정광재 의원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저희 이제 민주당 쪽 집권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투탑 체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써왔죠. 아마 굉장히 그동안 경무에 시달려서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거의 쉴 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모든 회의와 또 모든 일정에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예. 그래서 아마 김남준 그 신임 대변인과 투탑 체제로 이제 업무도 조금 나누고 예.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도 대변인 경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대통령과 함께 또 이 동지적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해왔던 대변인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데도 또 강유정 대변인 못지않게 아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탑 체제에서는 혹시라도 어떤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예. 오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업무 분장을 좀 이게 명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조금 업무 분장을 좀 하고 이를테면 당에서 대변인들 여러 명일 때는 요일제로 당번을 맡아서 브리핑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홀수 짝수 날을 맡아서 한달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그렇게 딱 쪼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리핑이라도 좀 서로 좀 균형 맞춰서 예. 하고 그런 관계 정립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반드시 불협화음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제외한다면 두 분 다 대변인 경험도 있고 잘 하실 분들이라 다른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대변인 인사와 관련해서 잠깐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 2009년에 MB 정부죠. 당시에 박선규, 김은혜 두 분이 남녀 공동 대변인을 했었고 예. 또 보수 정권이 2013년에 윤창중, 김행 두 분이 같이 대변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이 같이 대변인 자리를 맡았을 때 한 번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 간에 일종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뭐 파워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자들도 누가 더 뭐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남준 새 이 대변인이 임명이 됐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그 무게 축이 김남준 신임 대변인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변인을 뭐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다 또는 대통령의 입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예. 20여 년 가까운 인연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기자들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우리 당이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경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강유정 대변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좀 부적절했다,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변인 인사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